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해요. 폭설이 쏟아지던 이른 새벽, 한적한 인도 위에 한 노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춘 청년은 곧바로 달려가 노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은 흐린 의식으로 눈을 조금 뜨고 입술만 떨며 작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청년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친 쪽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 있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노인이 통증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리 움직이지 마세요. 고관절 쪽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어르신, 움직이시면 더 아프세요. 청년은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노인의 어깨와 가슴 위에 덮어 체온을 지켜주고 주머니에서 꺼낸 핫팩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얼굴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차분하지만 빠르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죠? 여기 종로구 서현성당 사거리 횡단보도 앞이에요. 어르신 실족 사고입니다. 의식 흐리고 고관절, 골절 의심됩니다. 다리 외회전, 길이 차이 있습니다. 저체온 위험 있습니다. 빠른 이송 부탁드립니다. 그때 눈발을 헤치며 한 차량이 천천히 인도 가장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진그룹 회장이자 도진병원 재단 이사장인 안유진이었습니다. 폭설 속 쓰러진 노인, 그 곁을 지키는 청년,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회장님. 그 새벽 세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도진그룹의 안유진 회장이 청년에게 다가가는 동안 청년은 노인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유진은 우산을 펼쳐 청년과 노인 위로 조심스럽게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눈 더 맞으면 위험해요. 청년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내 울먹인 숨을 삼키며 노인의 얼굴을 다시 닦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저보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해요. 노인은 눈을 조금 떴지만 떨리는 입술로 짧게 숨을 몰아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파요. 다리가. 청년은 다친 다리에 집중했습니다. 다리가 바깥으로 틀어져 있고 길이도 살짝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관절 많이 다치셨다. 청년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119 금방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 모습은 간절했고 당황한 기색은 있었지만 노인을 보호하려는 손짓과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안유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어디서 본 듯한 아까 그 눈빛, 저 차분한 목소리.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불쑥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오고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 순간 노인의 눈이 아주 천천히 감기려 하자 청년의 표정이 무너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눈 뜨세요. 저랑 이야기하세요, 제발. 119 구급대가 인도에 도착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의식 흐립니다.
고관절 부상 의심됩니다. 청년은 재빨리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다리 외회전, 길이 차이 있어요. 저체온 위험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기려 하자 노인이 청년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손끝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청년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발견자입니다. 근데 어르신 혼자 보내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동승해도 될까요? 구급대는 노인 상태와 청년의 설명을 빠르게 판단한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승하셔도 됩니다. 얼른 타세요. 청년은 바로 구급차에 올라타 들건 옆에 자리 잡고 노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바깥에서 안유진은 말없이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말했습니다. 도진병원으로 이송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청년은 구급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폭설 속 안유진을 태운 차량은 구급차를 바짝 뒤따라 도진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유진은 구급차를 뒤따르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잠시 전 청년이 끝까지 노인의 손을 붙들고 있던 모습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구급차가 도진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청년은 들건 옆을 지킨 채 그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급대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고관절 골절 의심, 의식 흐립니다. 저체온 위험. 응급실 의료진이 노인을 즉시 안으로 옮겨갔고 청년은 그 순간에야 크게 한 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노인의 손을 마지막까지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꼭 괜찮으셔야 해요. 노인이 처치실 안으로 사라진 후에야 청년은 자신이 흠뻑 젖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도 땀도 눈물도 구분되지 않는 얼굴. 뒤늦게 들어온 안유진은 청년이 처치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등에는 노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젖은 신발을 끌며 자신이 인턴십을 하고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정하늘. 간호학과 졸업을 앞두고 도진병원에서 졸업 예정자 인턴십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몇 해 사이 잃고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버텨낸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계와 학비를 오롯이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그녀는 새벽 배송부터 병원 보조까지 가리지 않고 시간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른 새벽 출근도 정하늘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인계 시간에 맞춰 병동 흐름을 관찰하는 일정이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정 시간은 훨씬 넘은 상태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차갑게 쏟아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늘 씨. 실습지도 간호사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빛으로 정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몰라요? 여긴 놀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행동해야지. 정하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 폭설 속에서 한 생명을 붙들고 있던 손이 지금은 무력하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유 필요 없어요. 정하늘 씨 때문에 아침 업무가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요? 이럴 거면 실습을 왜 나와요? 인턴의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인턴십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숨을 애써 삼켰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도 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늘도 지도 간호사도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유진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그 여성이 병원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정하늘은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멈췄습니다. 아까 그분? 안유진은 젖은 외투를 벗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도 간호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하늘은 당황한 듯 눈을 몇 번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유진은 정하늘 대신 지도 간호사를 향해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방금 전 우리 병원 응급실에 위독한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간호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정하늘 씨는 칭찬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앞으로 실습 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간호부에서 책임지고 도와주세요. 지도 간호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회장님. 안유진은 정하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젖은 옷 좀 갈아입어요. 몸 먼저 챙기고. 하늘은 지도 간호사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습니다. 정하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울음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정하늘의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유진은 또 느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에게 마음이 이렇게 쓰이지? 안유진은 고개 숙인 정하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응급실로 이송된 노인의 고관절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는 연세를 고려하면 매우 큰 부상이라 설명했고 안유진 회장과 정하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수술 종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정하늘은 담당 간호사 옆에서 수행 라인과 활력 징후를 조용히 점검하며 노인의 상태가 안정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유진 회장은 정하늘이 데리고 온 노인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회복실 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회복실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멈춰선 그녀는 반쯤 젖혀진 커튼 틈 사이로 정하늘이 노인의 이불 끝을 정리하고 수행 라인을 살피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안유진의 눈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렵 노인은 비로소 또렷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전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폭설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던 한 아가씨의 얼굴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하늘이 활력 체크를 위해 들어오자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정하늘의 흰 가운과 명찰을 확인하자 숨을 잠시 멈추듯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눈길에서 날 붙들어준 그 아가씨 맞지요? 정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자 노인은 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간호사였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하늘은 조금 쑥스러운 듯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도진병원에서 인턴으로 실습 중이에요. 노인의 표정이 무너질 듯 일그러지고 눈가가 젖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그때 내 손을 그렇게 꼭 잡아주더라니. 이런 사람이었군요.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내가 정신이 드는 순간부터 아가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정하늘은 명찰을 가볍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하늘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씨, 정말 고마워요. 하늘씨 아니었으면 난 눈길에서 그대로 말을 잇지 못한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하늘은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수술도 잘 끝났고 앞으로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의사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회복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정하늘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재활 담당 간호사와 의사의 지시를 확인하고 수액 교체와 활력 징후 체크를 도왔습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씨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하늘씨는 참 사람이 곱네요.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투는 언제나 정중했고 시니어 특유의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활 첫날은 노인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씨, 오늘은 좀 무섭네. 정하늘은 노인의 옆에 바짝 붙어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오늘은 한 걸음만 걸어도 충분해요. 노인은 아주 천천히 왼발을 조금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지만 하늘의 손을 잡자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재활실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유진 회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하늘의 태도와 표정, 노인을 이끌어주는 부드러운 손길은 안유진을 말없이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눈길에서 정하늘을 처음 본 이후 안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몇 번이고 병실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들은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붙잡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노인을 끌어안던 떨리는 손. 괜찮으세요, 어르신? 하고 부르던 그 간절한 목소리.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는 모습. 안유진은 복도 난간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으면서 익숙한 걸까? 왜 자꾸 마음이 쓰이지?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연민도 단순한 관심도 아닌 아주 오래전에 놓쳐버린 무언가가 서서히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진병원 외과센터 복도. 정하늘이 노인의 재활 스케줄을 확인한 뒤 환자 차트를 들고 이동하던 중 복도 반대편에서 날카롭고 빠른 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흰 가운 끝이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그 뒤로 외과 의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교수님, 회진 준비 다 됐습니다. 네. 낮고 단정한 목소리. 33세, 젊은 나이에 이미 전문의 타이틀을 달았고
군의관 복무까지 마친 도진병원 촉망받는 외과의사 도연우였습니다. 까칠하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번 병동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정하늘은 그를 처음 본 순간 살짝 긴장했습니다. 실습생 사이에서 조금 무섭다는 평이 돌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안유진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다 조용히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바쁘지 않으면 잠깐 내 방으로 좀 와줄래? 네, 어머니. 잠시 뒤 이사장실을 찾은 아들 도연우에게 안유진은 잠시 생각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현우야, 며칠 전에 출근길에 눈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한 학생이 있었어. 도연우는 놀라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병원 간호부 실습생이더라. 정하늘이라는 아이인데. 도연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품도 좋고 환자 돌보는 태도가 남다르더구나. 나도 눈여겨보고 있어. 도연우는 눈썹을 약하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세요? 응. 너도 혹시 마주치면 너무 까칠하게만 굴지 말고 신경 좀 써줘. 그 아이 꽤 귀한 인재일지도 몰라. 도연우는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아침 회진 준비로 바쁘던 도연우에게 정하늘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평소 같으면 간호사들이 인사를 해도 차트만 보며 지나갈 사람이었지만 도연우는 그 순간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며 정하늘의 명찰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하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며칠 전 했던 말이 정확하게 떠올랐습니다. 눈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한 학생이 있어. 성품도 좋고 환자한테 진심이더라. 정하늘이라는 아이야. 도연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정하늘을 향해 짧게 시선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이었네. 호기심인지 관찰인지 아직은 그 자신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도연우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시각 도진그룹 회장이자 도진병원 재단 이사장인 안유진은 며칠째 병원에서 정하늘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번 간호대 졸업 예정자 인턴십 학생들 서류 좀 가져다 줄래요?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안유진은 잠시 손끝을 모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가 자꾸 신경 쓰이지? 그날 눈길에서 본 그 손, 그 눈빛. 분명 어디서. 그리고 고요한 집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순간 유진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모 김미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유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미정. 그녀가 인생 최악의 시절을 견딜 때 겨울밤 길바닥에 쓰러졌던 자신을 구해준 은인. 그녀와 똑같은 이름. 설마. 안유진의 가슴이 순간 크게 진동했습니다. 정하늘. 그 아이가 그때 나를 살려준 분의 딸. 유진은 숨을 고르며 창밖의 눈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기억 속에 희미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김미정 씨의 손. 모든 조각이 서서히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 아이가
그분의 딸인 건가?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왜 처음 보는 학생에게 그렇게 마음이 쓰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동명이인은 세상에 많으니까 내가 찾는 김미정 씨가 맞는지 그 아이에게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며 안유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하늘을 향해 걷던 유진의 발걸음은 갑작스레 떠오른 오래된 기억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눈처럼 고요한 회상 속으로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30여 년 전 유진은 중산층 집안에서 자라 좋은 학벌과 안정된 직장을 가진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돈 많은 한 집안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집안 사정과 양가의 압박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결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와 체면을 내세우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졸부의 삶. 말끝마다 은근한 모욕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댁 식구들, 교양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높아 타인을 깎아내려야 숨이 쉬어진다는 듯한 분위기. 안유진은 그 속에서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은 화가 나면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손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 유진이 반박하면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어디서 감히 말댔구야 라는 말과 함께 손찌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모든 것을 속으로 삼켰고 친정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지켜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설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그날따라 유난히 심했습니다. 유진은 도망치듯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숨이 턱 막히고 눈발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마침내 다리가 풀려 눈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유진은 그대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저 보이세요? 희미하게 눈을 뜬 유진의 시야에 부드러운 얼굴, 젊고 단정한 여성이 숨을 고르며 유진을 일으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코트를 벗어 유진의 몸을 감싸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지금 혼자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유진의 얼음장 같은 차가운 손을 자신의 손으로 꼭 감싸주고 자신의 목도리까지 풀어 덮어준 그 따스함.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 여성은 끝까지 유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긴 이름 하나, 김미정. 그날 이후 유진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해준 분이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몸을 추스리고 처음으로 친정의 모든 걸 털어놓았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당당히 승소했습니다. 어린 아들의 양육권도 지켜냈습니다. 이혼 뒤 두려웠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했고 사업을 세웠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 같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고 재단을 세웠고 수많은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설립까지 이어졌고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에서 김미정이라는 분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서 내내 사라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안유진의 눈앞에서 조용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탑승한 뒤 7층 병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유진은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힌 뒤 고요한 복도에 섰던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하늘, 그 아이의 어머니 이름이 김미정이라니. 심장이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듯 천천히 뛰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분이 맞는지, 그 아이가 정말 그분의 딸인지. 그리고 유진은 정하늘이 있는 병동을 향해 곧바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하늘이 재활 스케줄표를 정리해 들고 7층 병동으로 향하던 오전. 병동 복도는 평소보다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하늘이 간호스테이션 앞에 도착하자마자 선배 간호사 박선영과 최서희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하늘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른 실습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살짝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선영 선배는 실습생 누구에게나 까칠했지만 특히 하늘이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선배님들, 재활 스케줄 확인했습니다. 박선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하늘 씨, 또 차트 정리 늦었어요. 어제도 내가 몇 번 말했죠? 실습생이면 실습생답게 좀 빠릿하게 굴어보라고. 하늘은 조용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차트는 이미 늦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박선영이 일부러 촉박하게 업무 지시하고 트집 잡아서 몰아세우는 건 며칠째 반복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박선영은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리고 그 환자. 워크 테스트 해야 하는데 정하늘 씨가 알아서 데려갔다 와요. 물리치료실 직원 바쁜데 내가 그쪽에 미리 말해둘게요. 아, 잠깐 아니, 안 말할래요. 실습생이 알아서 해야지. 옆에서 다른 간호사가 눈치를 봤습니다. 선배님, 아직 오전 라운드도. 아니, 이 친구는 실습생이잖아. 실습생답게 혼자서 해보라고요. 박선영이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지금은 환자들만 생각하자. 알겠습니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박선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하늘 씨, 이 일 적성에 안 맞죠? 솔직히 말해요. 간호 일 힘들죠? 하늘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최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 봤어요. 그걸 설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해도 욕먹는 거라니까. 최서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부모 없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치 없고 기본도 없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찔끔대고. 하늘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하늘의 발걸음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하늘 씨 그 성실함? 불쌍하긴 한데
의욕만 앞서면 사고나.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런 기본은 좀 배웠을 텐데. 하늘의 가슴이 순간 웅 하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선배님, 그런 말씀은. 박선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솔직히 하늘 씨 엄마 아빠도 하늘 씨 이렇게 만든데 책임 있다니까?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대체? 그 말은 명백히 선을 넘은 모욕이었습니다. 하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시간 엘리베이터가 막 열린 순간 정하늘에게 확인을 하러 올라오던 안유진은 7층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으면 기본은 좀 배웠을 텐데. 하늘 씨 엄마 아빠도 하늘 씨 이렇게 만든데 책임 있다니까.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대체. 유진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방향으로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가벼운 꾸지람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유진에게는 너무 익숙한 폭력의 언어였습니다. 과거 그녀의 시댁이 자신에게 했던 말투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두 선배는 동시에 흠칫 놀라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굳었습니다. 정하늘의 뒤에서 안유진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선 넘은 인간을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는 냉정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두 선배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선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유진의 표정은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선영 간호사, 최서희 간호사. 유진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말 정확히 그대로 다시 말해보세요. 박선영과 최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서희가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교육 차원에서. 교육? 유진의 눈빛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교육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태움이 교육입니까? 두 선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를 소중히 여기고 팀을 존중하는 병원에서 부모가 있었으면 기본은 배웠을 텐데 라는 말이 교육입니까? 주변 간호사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선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댔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유진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당장 간호부장님을 이쪽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박선영 간호사, 최서희 간호사 두 사람 다 본인들의 업무 상태, 그동안 정하늘 씨에게 했던 부당한 지시, 선 넘는 모욕 발언 모든 것을 전부 확인합니다. 박선영, 최서희 두 간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호부장과 감찰실 직원들이 도착하자 안유진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CCTV 근무일지, 인계장부 모두 확보하세요.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지속적 태움으로 보입니다. 부장과 직원들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정 부당 업무 반복 배정 및 업무 떠넘기기, 일부러 늦게 전달되는 지시, 수치심을 주는 말투, 뒤에서 험담, 다른 간호사들 앞에서
의도적인 질책, 환자 앞에서도 실습생 비난, 반복적 따돌림과 지속적 무시, 의사 오더를 고의로 잘못 전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실습생에게 전가한 행위,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 모든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인턴십 실습생 전원에게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태움 고의성 명확, 즉시 징계 및 면직. 그날 오후 면담실에서 안유진은 조사보고서를 조용히 덮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부로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박선영은 무너진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저희는 그동안의 행동이 당신들을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겁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진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직원의 인격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해치는 사람은 여기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자로 면직 처리합니다. 이 병원의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동료를 해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둘 수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유진은 간호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습생과 신규 간호사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세요. 태움 문화 근절 프로그램도 이번 주 안에 초안 올리십시오. 병원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 정적 사이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정하늘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억눌린 수치심, 참아냈던 고통, 작은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간호사에 대한 면직 처분이 내려진 그날 저녁, 정하늘은 퇴근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간호 스테이션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유진 이사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늘 씨. 하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조금 붉었지만 흐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버틴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사람들 시선을 피해 조용한 직원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말했습니다. 정하늘 씨, 괜찮아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참기 힘들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니까.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하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 씨,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늘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같은 해에 떠나셨어요.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하늘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미정 씨가 맞나요? 하늘은 눈을 깜빡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진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사진 가지고 있나요? 정하늘은 핸드폰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찾아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유진은 핸드폰 속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숨을 멈춘 듯 아주 천천히 시선을 사진 위로 내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김미정 씨의 얼굴에 스며 있었지만 그 사람은 30여 년 동안 늘 유진의 기억 속에 있던 김미정 씨가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낮고 깊게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이분
나를 살려준 김미정 씨가 맞아요. 유진의 눈빛이 아주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 기억이 가슴 위로 떠오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주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날 밤 눈길에 쓰러졌을 때 저체온증으로 죽기 직전이었고 김미정 씨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의지도 놓아버린 죽음의 문턱에서 김미정 씨가 제 손을 붙잡아주고 곁을 지켜줬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하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눈에 딱 한 방울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흐느낌 없는 울음을 끝까지 참아낸 사람의 표정. 유진은 하늘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하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차가운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그 따뜻함이 김미정 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잘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제게 꼭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 참았던 눈물이 바닥으로 또르륵 떨어졌습니다. 유진이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늘 씨, 이제 혼자 아니에요. 하늘 씨 어머니가 내 삶을 구했듯 앞으로 내가 하늘 씨에게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늘을 안아주었습니다. 부드럽고 단단한 품. 하늘은 그 품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도연우는 수술을 마치고 복도로 향하다가 하늘이 상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살짝 남아있는 눈물 자국. 도연우는 오늘 하루 종일 병원이 간호사들의 태움 때문에 시끄러웠단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하늘 씨. 잠깐의 눈맞춤 후 하늘은 현우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는 하늘에게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요? 하늘은 놀란 듯 도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하늘을 잠시 바라보던 도현우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하늘이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 동안 현우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그리고 곧 상담실 문을 나서는 어머니 안유진 이사장과 마주쳤습니다. 현우구나. 지금 바쁘지 않으면 잠깐 내 방에서 커피 한잔 할래? 도연우는 잠시 어머니 얼굴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사장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깔려 있었고 현우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차를 한 잔 따라 건네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현우야, 조금 전에 상담실에서 내가 그 아이와 얘기한 이유 궁금하지 않니? 현우는 컵을 받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진은 테이블 위에 손을 포개고 아주 조용히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하늘 씨, 어머니 이름이 김미정이야.
현우의 눈이 조금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미정, 어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신 그분?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날 살려준 사람. 그 추운 겨울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때,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하늘 씨의 어머니였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는 않았지만 아주 깊은 숨을 한번 삼킨 뒤 이어졌습니다. 하늘 씨하고 오늘 상담실에서 조금 이야기했어. 아침부터 병동이 많이 힘들었지. 태움 문제도 있었고 하늘 씨도 그 한가운데 있었더라. 그 와중에도 그 아이, 아니, 하늘 씨가 얼마나 담담하게 버티는지 마음이 아프더라. 부모님은 두 분 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버텼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 현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하늘 씨가 울지도 않으면서 담담하게 그러더라. 유진은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괜찮다고.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니까 울지 않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오히려 무너질 뻔했어. 현우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로 어머니 마음에 닿았을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조용히 뜨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앞으로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내 생각은 어떠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하늘 씨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유진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일에 대한 마음가짐도, 그리고 오늘 제가 본 모습도 그냥 착한 학생이 아니라 사람이 단단합니다. 유진은 아주 미세하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김미정 씨 딸답더라. 따뜻하면서도 단단해. 잠시 뒤 도연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학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줘서 고맙다, 현우야.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2주 뒤 고관절 수술 후 회복을 끝낸 김복순 할머니의 퇴원이 다가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하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작게 손짓했습니다. 하늘 씨, 여기 와봐요. 할머니는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백화점에서 산 가죽 장갑 한 켤레, 따뜻한 목도리, 그리고 마카롱 과일 같은 간식들이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 선물이에요. 할머니, 너무 비싼 거 그냥 받아요. 복순 할머니는 하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날 눈길에서 하늘 씨가 내 손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 평생 안 잊어요. 이거 내가 고마워서 준비한 거야. 그날 눈길에서 날 붙잡아 준 것도 그렇고 여기 있는 동안 하늘 씨가 제일 살갑게 챙겨줬잖아. 하늘이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전 아니야. 할머니는 단단하지만 따뜻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고마운 사람 챙기는데 이유가 어딨어. 누가 뭐라든 하늘 씨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그런 인연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번호 좀 저장해줘. 하늘 씨도 내 번호 가져가고. 도움 필요하면, 아니, 뭐 필요 없어도 그냥 연락해요. 내가 챙길 테니까. 하늘이 번호를 입력하자 할머니는 정하늘의 전화번호에 내 딸 정하늘이라고 입력하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다 생각하고 하늘 씨 내가 앞으로도 챙길 거야. 부담 갖지 말아요. 복순 할머니는 하늘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봐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퇴원하는 복순 할머니 뒤로 간호사들의 작은 웅성임이 들렸습니다. 저분 김복순 여사래. 그 부동산 재벌 김복순? 헉, 그럼 아까 하늘 씨랑 친하게 이야기한 분이. 하늘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든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정하늘은 그저 실습생이었지만 그날 이후 안유진에게는 인생을 구해준 은인의 딸, 김복순 할머니에게는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잡아준 딸, 그리고 도연우에게는 처음으로 마음이 쓰이는 특별한 사람. 정하늘의 곁에는 어느새 두 명의 든든한 어머니가, 그리고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하늘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게요. 정말 잘 살게요. 도진병원 병동 창밖에 은은한 벚꽃빛이 퍼지던 봄. 정하늘은 이제 정식 간호사가 된 지 딱 1년 차였습니다. 아직은 실수도 많고 일이 벅찬 날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환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꿋꿋하고 섬세한 태도는 병동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정 간호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늘 씨 오면 환자분들이 표정이 달라지더라. 병원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움은 사라졌고 교육 시스템은 정착되었고 신규 간호사들은 하늘을 존중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변화는 안유진 이사장이 조용히 밀어붙인 결과였고 그 중심에는 정하늘이 있었습니다. 한편 김복순 할머니는 퇴원 이후 건강이 좋아져 한 달에 몇 번씩 병원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늘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하늘 씨 도시락. 점심시간에 먹어. 과일도 챙겼고 이건 하늘 씨가 좋아하는 마카롱. 하늘은 늘 손사래를 치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챙기고 싶어서 챙기는 건데 누가 뭐래. 하늘 씨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말투는 까칠한데 눈은 늘 따뜻했습니다. 안유진 역시 행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하늘을 옆에 두었고 도진병원 사회공헌 행사에도 하늘을 데리고 다니며 말했습니다. 하늘 씨, 이런 건 경험 많이 해두면 좋아요. 그 말 안에 넌 이제 내 사람이다 라는 조용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도연우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투는 짧고 표정은 무뚝뚝하고 가끔은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하늘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다르게 굴었습니다. 정하늘 간호사, 이건 제가 할게요. 어제 무릎 부딪힌 거 괜찮아요? 처음엔 병동 간호사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교수님, 저런 말투 처음 듣는데?
정하늘 앞에서만 저래. 설마. 소문이 슬슬 돌기 시작했지만 두 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서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바빴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고 병동에도 여러 건의 일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정하늘은 뛰어다니다 발목을 살짝 삐끗하며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목도 살짝 삐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순간적으로 숨이 멈출 만큼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는 도현우가 보였습니다. 정하늘 씨,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급히 몸을 일으키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습니다. 잠깐. 도현우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더 눈을 가늘게 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아픈 겁니다. 왜 말을 안 해요? 그는 하늘의 손목을 잡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는데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살짝 화가 섞여 있었죠. 그러나 그건 질책이 아니라 걱정이 너무 커서 화가 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다치면 바로 말해야죠. 도현우가 말을 잠깐 멈추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게. 정하늘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말은 짧았는데 한 단어, 한 호흡이 1년 동안 쌓여온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근무가 끝나갈 무렵 하늘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며 김복순 할머니가 준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예요? 하늘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우는 별말 없이 그냥 옆자리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준 거죠? 하늘 씨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늘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교수님도 저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도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듯한 얼굴. 챙겨주는 건 하늘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순간 공기가 잠깐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하지만 도현우는 못 들은 척 대답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일 봅시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은 놀라서 멈췄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하늘과 도현우의 결혼식이 있는 날, 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예식장, 하얀 꽃들이 가득한 통로 끝에서 정하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유진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폭설의 날엔 그렇게 작아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었네. 하늘이를 처음 봤던 폭설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옆자리 김복순 할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예쁘네. 행복해야지. 안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던 실습생 시절, 태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던 모습,
그리고 은인의 딸임을 알았던 그날 그 모든 시간이 유진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도연우는 신랑 대기석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정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역시 천천히 변해온 시간들이 눈빛에 담겨 있었죠. 하객들이 숨을 고르며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곁에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과거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운 은인의 딸을 다시 만난 안유진. 또 한 사람은 눈길 위에서 생명을 붙잡아준 정하늘을 자기 손으로 지켜주고 싶은 김복순 할머니. 두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게 따스하게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고요히 번졌습니다. 안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김미정 씨, 당신의 딸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당신이 남긴 따뜻함 그대로요.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고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안유진 이사장은 결혼식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하늘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듬직하게 선 현우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천천히 병원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진병원이 만들어 온 변화, 이제 막 시작된 새 분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하늘이와 현우의 모습까지 유진은 눈을 감지 않아도 선명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하늘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김복순 할머니 오셨어요. 지금 옥상 정원에 있어요. 도시락 가져오셨는데 어머님 것도 챙기셨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들러달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문자를 읽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도 여전히 따뜻하시네. 하늘과 복순 여사, 그리고 자신. 이 세 사람의 인연은 눈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인연은 이제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켓을 입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지. 그리고 복순 여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유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미정 씨, 고마워요. 미정 씨, 하늘이 제가 잘 지킬게요. 유진은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누군가의 따뜻함이 또 다른 따뜻함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